되게 뭔가 딱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나올지 유추할 수 있는 제목들이에요. 그쵸? 제목이 패촌행. 그 다음에 이제 세한도, 나왔네. 세한도는 모른다 쳐도 패촌행. 패촌에서, 자, 요 패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대충 뭐겠어요? 버려진 마을이에요. 버려진 마을로 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폐광산 근처 마을입니다. 폐광산 근처 마을. 폐광산 근처 마을이에요. 세안도는 어디냐면요, 농촌이에요. 농촌. 폐광산과 농촌. 그럼 여기 농촌도 어떤 공간이겠어요? 약간 좀 버려지고 좀 이제 사람들 많이 없어진 그런 공간이겠죠. 자, 폐광산과 이런 농촌들, 자, 이렇게 엮어주시면요, 우리가 대략적인 시대적 배경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1900, 그렇지. 1970에서 80. 나름대로 농촌이든 뭐 광산이든 뭔가 생산을 뭔가 한번 해보려고 뭔가 열심히를 뭔가 하긴 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새마을운동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죠? 새마을운동. 새마을 식당 말고요. 네, 새마을운동. 갑자기 열탄 불고기 먹고 싶네요. 거기다 밥 존나, 김치 7분 된 김치돼지인가요? 7분 돼지김치? 그 밥 비벼 먹으면 존나 맛있는데. 진짜 새마을로 간 기분이야. 아무튼 그런데, 자, 어쨌든 새마을 운동을 하려고 요런 부분들을 좀 부응하려고 열심히 하긴 했지만 결국 실패해요. 왜 그럴까? 우리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산업화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산업의 근간 자체가 바뀝니다. 뭐에서? 1차 산업에서 2차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으로 바뀌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농촌에 있던 사람들, 시골에 있는 사람들, 어촌에 있는 사람들 다 어디로 이동해요? 도시로 이동해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할 겁니다. 그쵸?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농촌에 있던 사람들, 광산에 있던 사람들, 어촌에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다 도시로 갔어.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있었어?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또 그렇게 가면은, 도시로 가면요, 그럼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 있던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야. 그럼 보통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도시로 가서 뭐가 될까요? 그렇죠. 왜 빈민이 될 수밖에 없을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제조업 아니면 공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어떤 걸로 빠지는 거예요? 일용직으로 빠진단 말이야. 일용직 하는 사람들로 빠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에 있어도 문제, 나가서도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세안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2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근근히 내신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신사고 교과서 요런 데는 세안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안도랑 비슷하게 다루어지는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농무입니다. 농무. 근데 그 농무의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신경님이에요. 신경님이라는 시인이에요. 근데 패초댕의 작가 봐봐요. 누구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경님이라는 시인은 이때 당시에 있었던 요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시인이고요. 세안도는 작가가 고재종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그 기억 안 나? 남부분 춤춰 보았겠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첫사랑 된 사람이 걔예요. 졸라 익숙하죠? 이거 보다가 갑자기 그거 보니까 졸라 이상하지, 그죠? 얘는 막 사랑으로 가득한 막 약간 그런 시였는데 갑자기 막 새한도 막 이런 거 뜨고. 예. 익숙하지가 않으실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요거에 대한 대략적인 우리가 배경들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보기도 딱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한 번만 더 보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기 보면요. 자, 과거 우리 사회에 보이네요?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는 농산어촌의 쇠락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그 제가 아까 이거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은 향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갔으며 가가 이촌향도 현상이었고요, 그죠? 그중 다수는 도시의 변두리에 정착하여 빈민층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농업, 광업, 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향촌은 노동인구가 줄어들며 황폐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를 들어 광산촌은, 자, 폐촌행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광산촌은 광업의 쇠퇴로 인해 폐쇄되는 광산이 늘면서 향촌 전체의 활기가 사라지게 되었다. 농촌의 경우 새마을운동 같은 국책사업을 통해 생산 증대와 향촌 발전을 꾀하기도 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지만 효과가 영속적일 수는 없었다. 그건 뭐야? 이 효과가 영원할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농촌의 사람들이 주는 그거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거기 처음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떨어져 나간 대문짝. 야야 씨, 지금 벌써부터 뭐야, 마을이 존나 망했어. 그러니까 대문짝이 떨어져 나갔다는 건 뭐야? 거기에 방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죠. 관리할 사람도 없고 방문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마당에 복사꽃이 빨갛다. 자, 사람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사람은 아예 없는 상황이고 지금 뭐야, 복사꽃만 남아있는데, 자, 이게 지금 빨갛다고 있으니까 색채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뭐랑 비교가 되고 있어요? 인간과 뭐가? 자연이 비교되고 있죠. 자연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쵸? 그죠? 얘네들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느끼게 돼요? 허무함을 느끼고 되겠죠, 그죠? 허무함, 뭐 아니면 공허함,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가마솥이 그냥 걸려있다. 벌겋게 녹이 슬었다. 자, 아까 빨갛다라는 부분과 벌겋게라는 부분 되게 유사하긴 하죠. 유사한데 어떻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벌겋게는 좀 일단 이 가마솥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뭘 밥을 해먹지도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복사꽃과 또 뭐야, 가마솥과도 또 뭐야, 서로 대비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녹이 쓴 거니까, 녹이 쓴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뭐예요? 사람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거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기도 있네. 잡초가 우거진 부엌바닥. 야, 부엌바닥인데 잡초가 우거져. 사람이 얼마나 안 다녔으면. 그죠?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가계부에는 콩나물값과 친정 어머니한테 쓰다만 편지. 쓰다만 편지야. 왜, 그럼 뭐야? 얼마나 그 마을 상황이 급박했으면은 나가가지고 그런 편지도 다 못 적고 갔겠어요. 그죠? 자, 빈집 서너 더 더듬다가, 그럼 지금 뭐가, 처음에는 그 집 하나에 있다가,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공간으로 여기저기 이제 올라가고 있고,
폐광 올라가는 길. 자, 여기서 지금 직접적으로 나왔죠? 폐광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그죠? 폐광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왔고요. 그럼 여기서도 처음에는 빈집에 들어갔다가 폐광으로 옮긴 거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과 연결이 가능할 거예요. 그죠? 공간의 이동이 가능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거기서 누굴 만났대? 늙은이를 만나. 지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어디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예전에 광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만나서 동무들 소식을 들으니 서울 내 사는 데서 멀지 않은 상동네 이름 두어 곳을 댄다라고 했어요. 자, 늙은이의 입장에서요. 어쨌든 이 사람은 뭘 종사한다고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 만나서 누구들? 동무들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다 어디 갔대? 서울 내 사는 데서 멀지 않은 도시로 이동했죠. 그죠? 도시로 이동했는데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변두리라고 돼 있어요. 그죠? 맞니? 산동네 이름 두어 곳이 된다고 했어요. 산동네로 갔어요. 자, 도시로 갔는데 산동네에 산다는 얘기는 결국 이 동무들은 뭘로 변했다는 거예요?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했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요 부분들이랑 연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늙은이한테 물어봤는데 이 사람에 있어서 동무는 한때 같은 광업을 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다? 도시로 갔다. 도시로 갔고 그 중에서 산동네로 갈 정도면은 내가 도시로, 이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했지만 결국 빈민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신녀님 같은 경우는 방금 나왔던 폐촌액 말고 또 농무도 있었잖아요. 농무도 어때요? 거기 마을에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면서 뭐야? 농무를 추면서 분이 얼룩진 얼굴로 어딜 가고 소주집에 갑니다. 술 처먹어요. 술 처먹고 있다가 이제 얼굴이 좀 빨개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맨날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저작거리에서 따라오는 새끼들은 누구밖에 없어. 쪼무리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철없는 여자애들은 옆에서 존나 쳐웃고만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그죠? 거기서 결론이 뭐야?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사람이 없으니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한대? 여편락에다 맛도 주고. 그게 진짜 말 그대로 혐오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죠. 그냥 내가 지금 어쨌든 자주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야, 씨, 내가 지금 내가 농사를 해봤자 내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자주적 태도가 드러났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도시로 가봐야 빈민이 되고요. 농촌에서 있어봐야 뭐가 되는 거야? 가성비가 안 나와. 그죠? 얼마나 그러면 나중에 반어적 표현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흥이 나서 춤을 춘다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랑 비슷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한도 볼게요. 세한도. 자, 처음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여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농촌이라고 했어요. 그쵸? 뭐라고? 뭐라는 거야? 말을 키운다고요? 자, 날로 기우듬에 가는 마을 회관 옆. 자, 마을 회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우듬에 간다고 했으니까 살짝 조금 망해가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맞죠? 거기 누가 있대요? 청솔 한 그루 꼿꼿이 서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맥락상으로 봐도 이게 청솔이라는 친구는 뭔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꼿꼿이 서 있다고 하니까 뭐랑 연결될 거예요? 일단 만약에 그냥 지금 떠오르는 것만 생각하면은 이거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그죠? 굽히지 않는 뜻. 진짜 이런 이미지 한번 보자고요.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에 새양집까지 깨우던 회관 옆. 자, 이 마을 회관 옆에는요, 뭐가 있었어요? 앰프가 있었대요. 앰프 방송. 근데 이 앰프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새양집까지 깨웠다는 얘기는 뭐야? 모두를 깨우던 소리였죠. 그죠?
모두 깨우던 소리.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졸라게 많았다는 얘기죠. 그죠? 마을회관 옆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뭔가 근대화를 하려는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맞죠? 마을회관이지만 앰프가 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그런 기계적인 부분들인 거니까 근대화랑 연결될 거고, 요거는 또 마찬가지 새마을운동이랑도 연결이 될 거죠. 되니? 새마을운동의 일종의 잔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둥치에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터지고 갈라진 아픔. 누가? 얘가 청소리. 그죠? 둥치에 터지고 갈라져. 터짐, 갈라짐. 여기랑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푸른 눈이라고 했으니까 청소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눈을 못 감는다고 했으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화류법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회관 들창 거덜내는 대바람 때마다 청소는 또 한바탕 노엽 깨운다. 자, 누가 청소리 또 울고 있대요. 그럼 우리가 화류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인법도 있는 거죠. 그죠? 의인법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자, 이 마을에는 지금 누구만 남아있는 것 같아? 일단 이장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장이 뭘 켜고 있어요? 앰프 방송이 아니라 앰프로 이제 뭐 하고 있어? 천둥산 박달재 일단 트로트나 듣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장의 그 행동을 통해서 지금 이 마을이 어느 정도 상당히 쇠락한 마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새마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까 복이랑 연결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근데 그럼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계속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속되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뭐라고 했어? 하필 그러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뭐겠어요? 시상이 전환되겠죠. 그렇죠?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넘기시고요. 자, 저기 난장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자, 갑자기 난장판이 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럼 얘가 나름대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극복을 하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을 보아라. 이 몇몇이 청솔을 바라고 있는데, 이 청솔 같은 경우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꿋꿋이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극복할 때까지 꿋꿋이 서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청솔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내어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소를 보아라. 자,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서러움도 걸러내고 푸른 숨결을 풀어내고. 자, 서러움을 걸러낸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관념에 굳이 넣어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청소는 계속 어떻게 해석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까맣같이 얼어 죽는 이 아침. 자, 까맣같이 얼어 죽는 이 아침이면 겨울이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 연결 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저 동력에서는 지금 추운 이 아침에도 이 동력에서는 꼭두선이 빛이 타오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극복 의지겠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에 나중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연결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됐나요? 이거 어렵지 않죠? 준기 괜찮니? 자, 문제 보러 가봅시다.
자,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가는 나와 달리 명령형 문장을 통해 화자가 주목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가에 명령형이 있나? 일단 없죠. 그죠? 있다, 쓸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담담한 어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은 단정적인 어조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쵸? 대신 나는 명령형 어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보아라, 청솔 보아라. 여기 있잖아. 그죠? 자, 2번. 가는 나와 달리 현재형의 진술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형상하고 있다. 자, 현재형 진술이 있나요? 걸려 있다, 빨갛다, 뭐가 좀 있기는 하고요. 나에는 있나? 나에도 있습니다. 그쵸? 가나 둘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나는 가와 달리 접속어를 사용하여 시상의 반전, 시상의 전환. 그죠? 이 시상의 전환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가 있었어요? 그러나 있었잖아. 그러나. 그죠? 접속어 통해 드러내고 있네요. 그죠? 3번이 정답입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색채어에 주목하여 가와 나를 감상할 때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뻘거터 푸른 뭐 그런 것들이 있었네요. 그쵸? 자, 1번. 기억은 대문짝마저 떨어져 나간 폐가 앞마당에 핀 복사골의 색깔. 맞죠? 근데 화자가 드러내고 있는 분노의 감정을, 애초에 이거부터 좀 틀렸어요. 나머지 걸 쭉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벌거타죠, 벌거타. 니은은 방치된 가마솥에서는 녹의 색깔이므로 오랫동안 취사를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간의 이거 맞겠네요. 그죠? 밥을 안 했으니까 녹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3번이 아까 푸른 눈 여기서 그렸죠? 자, 둥치가 갈라지나 부품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서서 마을을 응시하는 눈의 색깔이므로 청소리 지닌 구둣 은지. 이건 바로 연결 가능하겠네. 그죠? 아니? 4번. 리을은 서러움을 걸러내고 풀어내는 숨결의 색깔이므로 힘겨운 현실 속에서 슬픔을 정화해내는 청소리 자체를 환기한다. 연결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되니? 자, 5번. 미음이 뭐였니? 꼭두선이 비치니까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미음은 새들이 동사하는 추운 아침에도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의 색깔이므로 암울한 상황에서도 밝은 미래가 올 것에 대한 기대를 환기한다. 연결이 될 겁니다. 자, 3번. A와 B. A가 늙은이고요. B는 이장이에요. 그죠? 둘 다 광촌이든 농촌이든 남아있는 사람들 중이죠. 그쵸? 자, 1번. A와 달리 B는 사람들이 떠난 공간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 A, D 둘 다죠. 늙은이 남아있잖아. 아니야? 2번. B와 달리 A는 화자에게 원망의 감정을, 원망 같은 거 없잖아. 그죠? 3번. B와 달리 A는 화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치? 어디 갔냐고 했더니 동무들 다 어디 갔어? 서울 저 산 동네 가가지고 빈민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장은 뭐 딱히 알려주는 게 없잖아.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볼게요. 자,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에 잡초가 우거진 부엌바닥이나 날로 기우드며 가는 마을 회관은 농산 어촌의 쇠락을 보여주는 소재다. 맞죠? 제가 이거 얘기했었죠. 아까 그 쇠락한 마을이라는 얘기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잡초가 우거진 것도 마찬가지 이미 망한 공간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가의 편지는 향촌을 떠나 도시의 변두리에 정착한 향촌을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거기서 쓴 거 아니야? 그치?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 쓴 거 아니냐고요. 맞죠? 정착했으면 거기서 쓰겠지. 나의 앰프방서는 생상 증대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 같아. 이거는 맞을 수 있겠지. 새마을운동 때 쓰던 거니까. 거기 있었잖아요. 나의 앰프방송이 생지까지 끼웠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생산력을 독려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3번. 그러니까 앞에 건 맞고 뒤에 게 틀린 거죠. 3번. 가에서 폐강 올라가는 길에 빈집들이 있는 모습은 광업의 쇠퇴로 인해 활기가 사라진 광산촌의 상황. 이거 연결되겠죠. 빈집들만 있으니까. 그죠? 4번. 가에서 산동네에 산다는 동무들은 향촌을 떠나 도시의 빈민층이 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얘기했잖아. 어디 있어? 산동네에 갔다고 얘기했고 빈민으로 전락했을 확률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5번. 나에서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에 난장난 비닐하우스는
향촌 발전을 꾀했던 국책 사업의 효과가 영속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때는 그래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희망을 발견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나올 만한 내용들은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극복 의지랑도 연결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초토의 시는 6.25 전쟁을 배경, 동그라미 6.25 전쟁을 배경. 초토라는 게 뭐야? 초토화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새벽 편지는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정치 현실, 뭐 대략적으로 1960년대에서 70년대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자, 첫 번째 거 밑줄 쳐보자. 고통을 형상화한다. 그 다음에 고통 속에서 희망의 단초를 발견. 희망의 단초 밑줄 쳐주시고요. 자,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전환된 인식 밑줄 쳐주시고요. 전환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 기준으로 다시 앞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초토의 시 같은 경우는 방금 어떤 걸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요? 6.25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쟁이기 때문에 부정적 상황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자, 그럼 보면요. 자,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 있다라고 됐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뭐야? 판잣집이라고 했어요. 자, 얘가 뜻하는 건 뭐예요? 판잣집. 어쨌든 판잣집, 판자로 된 집이라는 거는 뭐야? 임시거처 같은 느낌이잖아요. 임시거처. 임시거처가 왜 생길 거야? 피난을 했으니까 이런 판잣집이랑 연결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전쟁을 나타내는 상황과 연결이 가능할 겁니다. 자, 거기에 지금 누가 있대요? 아이들 얼굴이 있대요. 아이들 얼굴들이 졸라 계속 많아져 있대. 자, 근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전쟁 속의 아이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소설에서도 많이 겪어봤겠지만 전쟁 속의 아이들은 여기서 어떤 존재로 비춰지냐? 순수한 존재로 비춰집니다. 순수한 존재로 비춰지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뭐야? 불타는 해바라기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색채 이미지도 넣어볼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불타는 해바라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그 다음에 나도 돌아선다. 그 다음에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자, 울상이 된 그림자는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 상황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쵸?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아까 판잣집 나왔고 그 다음에 골목이 나왔어요. 요거 보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 공간의 이동이 드러났을 것 같아요. 공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이 드러났고요. 걸음을 멈춘다. 근데 거기서 뭐하고 있대?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 줬다. 자, 여기 같이 볼게요. 잿더미, 그 다음에 개나리. 자, 우리가 잿더미라는 건 어쨌든 전쟁에 뭐로 볼 수 있어요? 폐해로 볼 수가 있죠. 그쵸? 맞죠? 근데 여기서 개나리는 반대로 뭐야? 생명을 뜻하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생명을 없애는 행위랑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쵸? 생명을 없애는 이 공간 속에서 뭐가 피어난다고? 생명이 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둘을 대비시키면서 뭐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비록 생명이 없는 이 잿더미 속에서도 뭐가 피어나고 있다? 생명이 피어나고 있다라고 연결시켜주면 되겠네요. 됐죠? 빠른가? 괜찮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에 자, 또 뭐가 있냐? 언덕이고 여기서 지금 누가 드러나서 소녀라는 인물, 소녀라는 대상이 있었고요. 근데 그냥도 아니고 미소가 있네요. 그쵸? 이 미소엔 앞니가 빠져. 자, 거기 밑에 죄 하나도 없다 라고 됐어요. 죄 하나도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 뭐랑 관련 순수함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쵸? 됐죠?
그쵸. 전쟁에서는 아이들은 죄가 없죠. 그냥 태어난 게 죄지 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술 취한 듯 자꾸 있죠. 흥그러워진다. 라고 했어요. 흥그러워진다. 흥그러워진다라고 했으니까 뭐야? 긍정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이들 얼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나리를 통해서, 세 번째는 소녀의 미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자, 아까 그림자 같은 경우는 어때? 처음에 울상이 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웃으며라고 했으니까 인식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되니? 아까 보기나 하던 전환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부분이랑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새벽 편지 쪽 보시면요. 자, 아까 뭐라고 했냐고요? 어떤 상황이라고 했냐? 정치적 현실이 조금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상황에서 이제 보게 되면요. 자,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자, 하필 우리 뭐가 나왔냐? 새벽으로 나와 있네요. 우리 새벽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부정적 상황이랑 연결이 가능할 거지만, 자, 새벽에 이중적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새벽은 부정적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뭐가 돼요? 아침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희망도 넣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배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작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앞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공간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이끌어냈다면은 이번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야? 시간적 배경으로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반짝이는 별을 보고 반짝이는 별도 보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별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 희망이라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고요.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희망을 보고 있어. 이 별을 보면서 뭘 가지고 있다고? 사랑의 샘이 출렁이고 있대요. 사랑의 샘이 충분히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여기도 내 희망을 보면서 이걸 떠올렸다라는 부분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자,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이라고 했으니까 요런 정령이죠. 그쵸? 맞아요? 얘네들이 뭐하고 있다? 잠들고. 왜? 이제 새벽이니까 곧 뭐가 될 거니까, 아침이 될 거니까, 희망이 될 거니까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빡이는, 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눈시울이 붉어졌다라는 얘기, 일단 색채 이미지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일단 현재 고통받는 사람들, 그죠? 고통받는 사람들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희망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그 억압된 정치 현실이 끝나면서 이제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도 연결이 가능할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혼들만 깜빡이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에 깊숙한 뜨거운 것만 한다. 자, 이게 뭐래? 이 새벽 당시에 있는 이 아름다움이 뭐랑 맞는다고요? 깊숙한 뜨거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죠? 우리 사람들의 속에 있는 이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대. 그럼 이거 자체는 지금 머리가 희망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되니? 그 다음에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 했다. 자, 고통하는 법이라는 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조금 더 견디는 거겠죠. 견디는 거, 저항하는 것, 혹은 인내하는 것. 그래서 이제 밝아올 아침 앞으로 더 좋은 상황에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근데 자유로운 새소리라고 한다면은 그럼 새벽은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요? 억압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자유로운 새소리라고 한 거 보니까 아침에 자유로운 부분이랑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그 다음에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은 잠깐만 이거 아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자 2행에서 3행 부분이랑 여기랑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그쵸? 그럼 이거는 뭐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 19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사랑의 셈이나 여기서는 희망의 셈이 출렁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어쨌든 얘도 사랑이든 희망이든 셈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관념의 구체화라고도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됐나요? 자,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시는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니까 전체적인 상황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실제로 문학 문제를 푸실 때는 보기를 제가 어느 정도 보면은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저도 아까 방금 3번에 있는 보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배경을 빌드업 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실제로 문제 풀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은 문학 부분에서는 그래도 틀릴 일이 조금 줄어듭니다. 자, 다시 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가와 나의 시상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는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나는 시선의 이동을 중심으로 자, 가는 맞습니까? 가는 맞죠? 네, 나는 시선의 이동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시간의 이동은 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시선의 이동은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2번. 가는 대상이 지닌 속성을 열거하며 열거를 한 부분들이 딱히 뭐 안 보여요. 그쵸? 여러 가지 뭐 공간은 있긴 했지만 그쵸? 자, 나는 대상의 외형 묘사한 부분들도 없습니다. 3번 3번은 가는 정적인 이미지, 나는 역동적인 이미지 관련 없고요. 4번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바라본 대상으로부터 촉발된 정서. 맞죠? 판잣집,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얼굴, 잿더미, 소녀 미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서가 촉발됐죠. 희망을 찾아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나는 뭐가 있었어요? 나는 뭐가 있었어? 촉발된 정서. 새벽을 보고 새벽에 있는 별을 보면서 사랑의 셈도 떠오르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떠올랐잖아. 그지? 졸려요? 안 돼! 졸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야, 나 진짜 궁금한데 내 목소리가 졸리냐? 근데 왜 졸아, 이 새끼야? 너 아니겠는데. 제 생각에도 제가 약간 때려박는 느낌은 있는데 아니 혹시 그거야? 졸린 건 아닌데 내 목소리가 혹시 피곤하냐? 계속 들으면? 아니 그냥 제가 피곤한 것 같아요. 야. 자, 기억은 뭐냐? 기억은 내려쪼이던 햇빛, 그 다음에 니는 따스한 햇살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둘 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걸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자,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되게 맞을 것 같은 선지인데 일단 얘는 킵을 해보십니다. 자, 2번. 기억과 니은에는 모두 부조리한 세계의 어두운 속성과 대비되는 이상적 세계의 밝고 명랑한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다. 이게 좀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 1번은 왜 아닌지 볼게요. 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역할에 애초에 얘는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에 1번. 자, 보기부터 보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가에서 나의 뒤를 따르던 울상이 된 그림자가 그 다음에 옆에 웃으며 앞장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걸 서게 된 것은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다. 연결 가능하겠죠. 자, 2번. 나의 화자가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새벽 편지를 쓰는 행위는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 밝아올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 바람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연결 가능하겠죠. 3번.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는 아이들과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모두 부정적 현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사람들. 맞죠? 4번. 가해 화자가 골목에서 걸음을 멈추는 행위와 화자가 깊은 뜨거움과 만나는 행위는 모두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적극적인 노력. 화자가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인식이 좀 바뀐 거일 뿐이죠. 노력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5번. 가해 화자가 잿더미가 소목한 울타리에서 발견한 개나리와 나의 화자가 새벽에 깨어나 보고 있는 반짝이는 별은 모두 화자가 부정적 현실 속에서 발견한 희망으로 볼 수가 있다. 연결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창선가미록이라는 작품입니다. 창선가미록. 자, 132페이지 볼게요. 아이, 커피를 마셔도 졸리냐? 응? 어떻게 된 거냐? 오늘도 사실 늦게 일어났어요. 9시 5분이요. 씻고 바로 왔어요. 원래 같으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이렇게 뭐라도 찍어 바르고 올 텐데 이제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최대한 빨리 밟아가지고 25분 내로 도착했어요. 25분. 그냥 9시 55분에 도착했습니다. 아, 졸려 죽겠어요. 토요일 약간 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사람들은 이제 월요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월요병이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수업할 생각하니까 찾겠네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반대로 토요병입니다.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일 힘든 시기는 언제냐면 금요일 밤입니다. 졸라 짜증나요. 막 긴장하면서 써야 돼요. 막 공부도 해야 되고, 막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렇다 보니까 잘 때 좀 압박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요. 잠도 어제도 한 5시쯤 잔 것 같아요. 5시쯤 자서 한 4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때만 되면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이 토요병이 아닐까 이거. 네. 자, 볼게요. 요 작품 혹시 본 적 있나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한 번만 잠깐 볼게요. 그 옆에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5페이지 잠깐만 보면요. 자, 작품의 제목인 창선가미록은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의로운 일에 감동받는 이야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에 널리 읽혔던 가문소설이라고 했어요. 가문소설. 우리 최근에 가문소설 한 적 있었죠? 뭔지 아세요? 유씨 3대록이라고 해서 가문소설 한번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대부 가문에서 일어나는 가족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자, 가족 사이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뭘까요? 첫 번째, 무슨 문제? 혼인 문제.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처첩 갈등. 그죠? 졸라 거슬리네요. 자꾸 날파리 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우애와 건선진영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 이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뚜렷하게 굽는다. 거기 밑줄 쳐보시고요. 우리 고전소설에서 특히 자주 드러나는 요소죠. 이원적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죠? 선 아니면 악. 뭐 아니면 현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니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게 아니라, 아무튼, 이들이 겪는 갈등은, 자, 유교적 이념인 효와 열의 실천을 중심으로 인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가 되는데, 한편 이 글에서는 진채경이 겪는 고난과 극복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난이 뭐냐면은 결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진치경과 혼인을 약속한 윤여학은 훗날 화진의 부인이 되는 윤소조의 동생이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주인공인 화진과 관련된 인물이 겪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통해서도 유교적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창선가미라고 하는 작품은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발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욱은 심씨, 요씨, 정씨 3명의 부인도, 일단 3명의 부인도 써. 야, 요거부터가 갈등이 시작될 것 같지 않냐? 첩첩 갈등 존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심씨는 아들 화춘을 낳고, 요씨는 딸 화빙선을 낳고, 일찍 죽었어. 그럼, 엄마가 없는 딸이라, 뭔가 열심히 구박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치는 아들 화진을 낳는다. 화욱은 맏아들인 화춘이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화진을 편애하는데 이러한 화욱의 처사로 인해 이게 안 돼. 이러면 잣된다고. 사랑은 어떻게 해줘야 돼? 공평하게 해줘야지. 한쪽만 편애하면 다른 쪽에서 질투한다고요. 그죠? 이거 너무 당연한 감정이죠. 질투라는 감정. 그죠? 특히 여자들한테는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질투란 말이야.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 봐봐요. 친구가 만약에 친구 되게 친한 친구 하나 있다고 쳐요. 같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근데 당신한테는 얘기를 별말 안 하고 얘한테만 아이고 잘한다 이러면 이제 어때? 빡치지. 나도 씨발 여기 나 내 얘기 들으러 온 건데, 그쵸? 진짜 빡쳐요? 조심해야겠네. 동균이만 좋아하면 안 되겠네. 이거는 뭐야?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당연히 편애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불만을 갖고 화진을 미워하는데 화국이 죽자 심치와 화춘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화진과 그의 아내들을 학대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것 기억. 요게 사실 메인 스토리고요. 여기서 나오는 건 약간 사이드 스토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진채경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결혼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결혼이 근데 완전 그 정직한 결혼이 아니라 좀 부당한 결혼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약간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용을 봅시다. 자, 이전에 진공이 병부에 있을 때였다라고 돼 있어요. 진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단 요건 요렇게 한번 적어줍시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원적 구조가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럼 착한 쪽 아니면 나쁜 쪽 있다고 했었죠. 자, 엄숭의 양아들 조문화가, 자, 여기 이제 대치되는 친구가 대치하는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엄숭이 있고요. 엄숭 아래에 누가 있다고? 조문화가 있대요. 이 조문화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조문화가 진공의 딸 채경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아들과 혼인시켰는데, 여기 아들도 또 있대요. 그쵸? 아들도 있는데, 이 진공 아래에 그럼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채경이라는 친구가 있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이 아들 새끼가 자꾸 얘한테 찝쩍거려요. 결혼해주세요. 결혼 존나 하고 싶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청혼을 했는데 공이 매정하게 사양하여 물리친 일이 있었다. 야, 공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됐어? 거부를 하는 순간 젖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 조문화는 크게 분개한 나머지 엄숭에게 청탁하여, 야, 이 씨발 새끼 뭐하는 거야? 야, 뭐 했어? 청탁이라는 걸 했대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새끼가 조금 약간 나름대로 권력이 있는 친구로 보입니다. 그쵸? 자, 근데 요 포인트, 청탁이라는 부분 포인트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요거는요, 어떤 사회 모습을 반영한 것 같아요? 조선 후기의 그 부패한 사회 모습도 반영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조선 후기, 부패한 사회상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라는 포인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진공을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산서성 노안부의 죄독으로 좌천시켰대요. 얘가 권력이 더 센가 봐요. 그럼 진공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 좌천이 됐대요. 결혼 한번 거부했다고 아주 그냥 좌천을 시켜버립니다. 그죠? 그런 후 다시 양석을 시켜 진공이 퇴원전 3천만 냥을 사사로이 착복하였다고 무고한 후에, 그러니까 뭐야, 또 뭐 했어? 횡령했다고 구라쳤대요. 그래가지고 금욕에 과두고 온갖 음모로 죄를 얽어매었다. 얘가 권력이 있는 친구기 때문에 계속 뭐를 겪고 있는 거예요? 시련들을 겪고 있어요. 시련들을 존나게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존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결혼 한번 거절했다고 이런 것까지 당해야 되나 싶을 정도네요. 자, 그래서 조문화는 부인과 채경이 서울에 옛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부인의 친척 오라보니 오낭중을 불러 말했다. 자, 또 누가 있었냐? 오낭중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얘네 가족이긴 하지만 약간 좀 친척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진영수의 죄로 보자면은, 죽어 마땅하지만 이 진영수가 누구겠어요? 이 진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우리가 보통 고전소설의 기본은, 특정 인물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전제를 깔고 보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입만 한번 뻣뻣하면은 구해질 수도 있어. 졸라 이게 비겁한 새끼네요. 그죠? 허나 지난번에 진영수는 나를 심히 업신여기며 우리 집의 청혼을 딱 잘라 거절했었지. 그러니 지금 내가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는 없지 않소? 아이 듣자니 그대가 진영수하는 그 친척지가 아니라고 하니까 친척이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놔놨죠. 진영주가 살아서 감옥문을 나오는 걸 보고 싶다면은, 그 나를 위해 그 딸에게 이 말을 전하시오. 그 딸이 만약 효녀라면은 틀림없이 어찌해야 하는지 알 것이오. 뭘 어찌해야 돼? 이미 답은 정해졌네. 이 개새끼 결혼해달라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근데 오낭중은 원래 건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했대요. 자, 얘는 건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새끼는 약간 어떤 인물? 어리석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리석은 인물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두려워하며 그저 내내하기만 하는 위인이라서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말을 들었다. 그리고 바로 오부인을 찾아가 그 말을 전해주었는데, 그러자 부인이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뭐 대충 오부인이 이쪽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야, 그 종이나 그놈이 감히 내 딸을 모욕하다니. 채경이 분연히 아뢰었다. 채경이 이제 뭐라고 하고 있대? 옛날 효녀 중에는 사행이 천해진 아버지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관가의 노비가 된 이도 있고, 밑줄 쳐보자. 관가의 노비. 그 다음에 또 몸을 팔아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니, 거기도 밑줄 쳐보시고. 자, 저의 몸과 머리카락 피부는 모두 부모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아버님의 무거운 형벌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자식으로서 모욕인지 아닌지를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자, 채경이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가 있는 친구예요? 효성이 있는 친구입니다. 효심이 있는 친구예요. 자, 그리고면서 이제 오부인한테 뭐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고사의 인물들을 이제 인용하면서 자신이 뭐 하겠다는 거?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평소에 딸이 옥처럼 맑고 서리빨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녔다고 생각하고 있던 부인은 채경의 이 말을 듣고 경악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한참 뒤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총계적에서 학을 보고 읊었던 시가 앞날을 이어하는 말이 되었으니 참으로 슬프구나. 자, 앞날을 이어한다고 했으니까 대충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진공이 지금 잣대거나 아니면 얘가 지금 억지로 결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내가 이렇게 어떻게 네 마음을 의심하겠느냐. 하지만 딸을 죽이고 아비를 살리면은 사람은 나비의 마음이 어떻게든가. 옛사람의 말에 내기에 황금을 건 사람은 분별력이 흐려진다라고 했다. 자, 여기도 뭐 고사 인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쵸? 아니, 지금 네 마음이 황금을 얘기에 건 사람과 같을 뿐이겠느냐? 너는 잘 생각해서 결정하거라. 근데 채경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직접 오낭중에게 혼인을 허락했다고 한다. 그럼 얘도 나름대로 뭔가가 믿는 구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쵸? 오낭중이 크게 기뻐하면서 조문화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조문화는 미칠 듯이 기뻐했다. 다음날 조문화가 다시 엄숭에게 청탁을 넣으니 천자는 진공을 죽이지는 않고 운남으로 귀양 보냈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처벌은 하지 않고요. 대신 어디로 보냈다? 귀양을 보냈습니다. 아까 운남이라는 공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귀양을 했다는 포인트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공이 옥에서 나오자 부인과 채경이 붙들고 도국하는데 진공은 강개한 모습으로 길게 탄식할 따름이었다. 내가 미리 기미를 알아차려 벼슬을 그만둘 것을 우유부단하게 지체한 탓에 이 같은 몹쓸 일을 당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소. 그렇지만 틀림없이 죽을 목숨을 폐하께서 너그라이 용서하셨으니 이 또한 천지신명이 보살핀 덕이요. 사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부인이 흐느끼며 조문화와 혼사하기로 한 일을 말했다. 진공은 화가 치밀어서 머리털이 모두 곤두섰다. 내가 차라리 처형당해 버려지는 시체가 될지언정 어찌 차마 도적놈과 사돈을 맺은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견디겠소. 게다가 우리 딸은 3살 때부터 이미 윤희옥과 약혼자, 밑줄 쳐보자. 윤희옥과 약혼을 했대. 이미 얘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윤용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했대요. 이미 약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가 돼 있대요? 어디 갔니? 지금 11해가 지나는데 대장부라면 어떻게 자식을 팔아 목숨을 구하겠소? 채경이 편안한 낯빛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자,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소녀가 경솔하게도 미리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미 깨진 그릇이니 말한 대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 일이 다 나름대로 살아날 방도가 있습니다. 약간 뭐야, 너도 방법이 다 있구나. 이런 얘기, 너도 계획이 다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소녀를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태어난 기색이었다. 진공은 기가 막혀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딸아이는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남다른 담력과 꾀가 있었지. 지금 하는 말과 행동 거지를 보니 틀림없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기발한 계약이 있는 거야. 그냥 그 뜻을 따르고 지켜봐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이따 봅시다. 자, 채경의 계획을 듣고 안심한 진공부부는 채경에게 자신들을 따라오지 말고 오빠가 머무르고 있는 회남으로 갈 것을 당부하여 운남으로 귀향길을 떠난다. 대충 보니까 뭔가 회남 쪽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공과 부인이 떠나자 채경은 방으로 돌아와 누워서 밤낮으로 흐느껴 울었다. 자, 요게 약간 계획 첫 번째입니다. 1번이라고 적어서 계획 1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종문화와 하인이 끊임없이 와서 혼인을 재촉했다. 채경은 유묘를 시켜 말을 전하게 했다. 이제 막 부모님과 헤어지니 마음이 먹먹합니다. 수십 일 정도 지내고 마음이 좀 진정된 후에야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뭐하고 있는 거야? 시간 끌고 있는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죠. 조문화와의 하인이 돌아가서 채경의 말을 전했다. 아들이 안달이 나서 조급해하자 조문화가 말했다. 아유, 사람의 마음이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 원하는 대로 해주자꾸나. 그 아이는 이미 손안에 든 바나 진배 없으니 조금 혼인을 놓친다고 어디로 가겠는가. 내데스 후에 종라는 계집종을 보내 채경이 어떤지 살펴보게 했다. 채경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진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고 있다가 갸냘픈 목소리로 유물을 불러 말했다. 아, 내가 슬픈 일을 겪고 마음에 상한 뒤끝에 심한 감기에 걸렸네. 자, 여기도 계획 2번이죠. 마음을 편안히 하고 몸조리를 잘해서 하루라도 빨리 몸이 완쾌되어야 아버님을 살려주신 은혜를 갚을 텐데 그 바깥 사람이 너무 자주 오가니 마음이 불편하네. 이건 뭐야? 오지 마 이 새끼야. 그런 거잖아, 그쵸? 계집종이 돌아가 이 말로 아뢰자 조문화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 아이가 참으로 효성도 지극하고 은혜를 하는구나. 지금 그 뜻대로 해서 성을 돋우지 말자꾸나. 이후로는 매일 문 밖에서 안부만 묻고 함부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다시 열흘이 지나자 채경은 부모님의 행차가 이미 멀어졌겠다 헤아리고 유모와 몸종 운섬을 데리고 짐을 가볍게 꾸린 후 남자 옷을 입은 채 계획 3번째네요. 그죠? 남자 옷을 입은 채 한 마리 나귀를 타고 화남으로 떠났다. 아까 회남이라고 했으니까 회남이 어떤 공간이었다? 이 기왕에서 다 만나기로 한 약간 포인트죠. 그쵸? 맞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 조문화의 하인이 와서 보니 집이 텅 비어 있고 사람은 적이 없었다. 크게 놀라고 이상하여 같은 골목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저 집 아가씨가 어디로 갔어? 그 사람이 충명성에 답다. 아가씨인지 아저씨인지 난 그거 멀어. 그래서 하인이 하리랍시 들어가서 조문화에게 알렸다. 조문화 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진 채 서로 쳐다만 볼 뿐 아무 말도 못했다 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극복이 되었네요. 그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말아봅시다. 자, 1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 진공은 자신의 오기 갇힌 것이 벼슬에 집착했기 때문이라면 자책했다. 맞죠? 벼슬 진작 버리고 했어야 되는데 괜히 벼슬 붙들고 있다가 좆됐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2번. 양석은 조문화의 진시에 따라 나랏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진공을 무고하였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안 보여요? 얘기해드려?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3번. 오낭중은 조문화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문화의 마을을 오부에게 전달했다. 맞죠? 이 오낭중 이 새끼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4번. 엄중이 진공을 좌천시켜 금우역에 가두자 황제는 진공의 죄를 밝히기 위해 운남으로 기양을 보낸 게 아니라 엄중이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거 틀렸죠?
자, 2번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과 같이 말한 이유. 아까 기억이 아까 뭐였어요? 그래서 예언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예언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기 있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윤시랑의 아들인 윤유옥과 진공의 딸인 채경. 아까 윤유옥, 채경 뭐라고 했어요? 약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혼인을 약속한 사이이다. 어느 날 총계정에서 학 한 마리가 길게 울며 외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본 윤시랑은 채경에게 이에 대한 시를 짓도록 하였다. 채경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싶은 마음을 담아 아래와 같은 시를 지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들 놀랄까 큰 울음을 그쳤지만 삼청의 이를 날개 어이없으리. 자, 삼청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를 날개가 없대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다만 왕자진과 약속이 있어.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주나라의 태자로 돼 있고 뭐 신산에 되어 백혁을 타고 나왔다 있어. 밤마다 구산에서 만리밭길을 그리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야? 이 윤유옥과 만나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시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앞으로의 예언이란 건 뭐야? 얘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랑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쵸? 자, 일단 요거 부분이랑 연결을 시켜보시면요. 자, 1번 사람들 놀랄까? 라는 구절이 채경의 선택으로 인해 진공이 노심초사하는 상황을 이거 전혀 아니죠. 2번 큰 울음을 그쳤지만 이라는 구절이 진공을 안 시키기 위해 채경이 자신을 희생하는 상황 아니겠네요. 그죠? 자, 3번 삼청의 이를 날개 어이없으리라는 구절이 채경이 조문화의 아들과 자신의 혼인을 막지 못하는 상황을 예언한 이거 전혀 아니죠. 그죠? 못 만나고 있다는 건 윤유옥을 못 만나는 부분이라고 했죠. 자, 4번 완자진과 약속이 있다는 구절이 윤유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채경이 조문화가 아들과 혼인. 자, 야, 윤유옥과 약속을 지키는 거는 혼인이잖아. 전혀 다른 말이죠. 그죠? 5번 밤마다 구산에서 만리밭을 그리워한다는 구절이 채경이 가족들과 헤어지는 상황을 예언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적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3번 니은의 구체적 내용. 니은이 뭡니까? 니은이 어디 갔지? 나름대로 사랑할 방도가 있다는 부분이네요. 자, 채경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아버님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으면 상기시켜 조문화를 안식시켜. 이거 맞는 방법이겠네. 그죠? 2번 부모와 헤어진 뒤에 심정을 이야기되며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혼인을 미뤄달라. 수시일만 미뤄달라고 했죠. 그냥 3번 힘든 일을 겪고 병에 걸렸다고 말한 후에 하룻밤에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의 추리를 삼가달라. 이것도 맞고요. 4번 부모님께서 조문화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남장으로 바뀌었죠? 행색을 바꿨다. 연결되죠? 그래서 마을을 떠나갔다. 그 다음 5번 마을 사람들에게는 내가 집을 나온 시간과 떠나는 장소에 대한 잘못된 정보 뭐 딱히 그런 건 없었잖아. 뭐래 관심도 없었잖아 사람들이 지금. 그지? 아줌씨요 아가씨요 뭐시요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5번입니다. 자, 4번 문제도 있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어떤 사안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옮길 때에는 상황을 고려하기 마련인데 조선시대에서는 이를 뭐라고 한다? 정도와 건도라는 개념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정도란 도를 행할 때의 원칙을 지키며 올바른 방법을 행하는 것. 그치? 올바른 거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건도라고 한다. 이거 약간 융통성을 바라는 거겠죠. 그쵸? 이때 건도는 단순히 상황 논리에 따라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닌 위기 상황에서 기지와 용기를 발휘하여 능동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켜야 될 명분과 도리를 잃지 않고 도를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덕목들을 잃지 않고 실천하는 걸 건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창선가미록에서 진채경은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인 효와 남녀 간의 도리인 열을 실천하기 위해 정도와 건도의 선택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진채경이 보여주는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1번부터 보면요. 조문화가 자신의 말을 채경에게 전하라고 오낭중에게 당부하는 것은 맞죠? 이거 일단 있죠. 채경에게 비를 강요하는 것. 비가 뭐였죠? 비가 어디 갔나? 내가 지금 비가 잘 안 보이는데 비가 여기 있네요. 보기에 있습니다. A, B, C, D. 그죠? 자, 그러니까 뭐가 돼? 비가 지금 뭐라 했어? 건도 및 효를 강요한다 라고 돼 있죠. 맞죠? 채경에게. 그죠? 이거 맞는 말이겠네요. 자, 2번 조문화의 아들과의 혼인을 허락한 채경의 결정에 오부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평소 채경이 A와 D를 중히 여긴다고 생각한다. 맞죠? A와 D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D를 열이라는 게 절개를 중요하게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얘가 굳이 한다고 했으니까 원래 있었던 태도랑 좀 달랐던 거죠. 그죠? 이해됐어요? 3번 윤리학과 관계를 언급하며 채경의 선택에 화를 내는 주인공의 모습은 자신 때문에 채경이 D를 행하지 못할 것을 북극에 열게 돼. 이거 맞겠죠? 절개를 펼칠 수 없다는 거잖아. 그쵸? 그다음에 4번 병환을 핑계로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것을 삼가달라는 채경의 뜻을 조문화가 따르기로 한 것은 채경이 B와 C를 동시에 선택했다. 효는 없지 않아요? 여기? 효는 없잖아. 병 때문에 얘기한 거니까. 그지? 효는 없었죠. 아버지 핑계 대는 건 차라리 앞에 거지. 내가 뭐 마음이 좋지 않아서 좀 더 나중에 해주면 안 될까? 그 부분이겠지. 맞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조문화의 아들과 혼이 나지 않고 채경이 회남으로 떠나는 것은 B와 C를 통해 B가 권도, C가 열 쪽이네요. 여기를 통해 효와 열을 모두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쵸? 효도 이제 아버지 찾아가는 부분에서 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을 지킨 건 결국 결혼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괜찮으세요? 계속 진행해도 돼? 아니야? 뭐가? 왜 도리도리 하고 있어? 왜? 3분만 쉬어? 바로 해도 돼? 말을 해. 3분만 쉬어? 아니면 바로 해? 뭐가 나왔냐면은 18세기 18세기에는 자 그럼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한상에 대해서 이론적인 변화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열의 실체가 이때 당시에는 열을 뭐라고 했다고? 칼로리기라고 했대요. 여러분들 그 말하는 그 칼로리 있잖아요. 그죠? 그쵸? 여러분들이 처먹으면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칼로리입니다. 자, 칼로리기며, 칼로리는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 자, 이게 진짜, 실제로 우리가 어떤 팩트를 기반한 건 아니지만, 요때 당시의 이론은 이렇게 해석이 됐다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쵸?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얘는 말 그대로 이전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이 칼로릭은 지금 뭐라고 했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를 한 거예요. 알겠죠? 자,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질량이 없는 입자래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칼로릭이다. 됐죠?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따르면요. 찬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자 중에 하나는 증기기관과 같은 요걸 통해서 얘가 알고자 했던 거는 그쵸. 증기기관의 열 효율을 알아보고 싶어서 이런 이론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우리 하나 더 봅시다. 어떤 대상이 나왔는데요. 이제 열기관이 나왔어요. 일단 열기관의 특성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높은 온도에서 뭐하고? 흡수하고, 그죠? 여기서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에 뭐한다? 방출한다. 근데 우리가 외부는 이 높은 온도에 비해서 낮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칼로릭 이론이랑 연결이 가능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흡수해서 여기로 방출한다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칼로릭 이론을 적용하다 치면은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열 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일의 양으로 정의된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뭐가 있었다? 열 효율은 칼로릭 이론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치면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일의 양이에요. 흡수한 열의 양, 그 다음에 이제 1의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억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9세기 초에 카르노는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를 칼로리 기반의 이론에 기반에 두고 다루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9세기 때 우리 19세기 카르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나눠봤을 때요, 얘는 지금 뭐라고 돼 있다? 카르노는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 물의 양과 한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얘는 물레방아 얘기했을 때 말 그대로 높이와 낮음의 차이로만 했다라는 걸 주목을 했대요. 그 다음에 물의 높이 차이에 의해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열기관의 열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이랑 연결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요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한편 1840년대 여러분들이 과학에서 존나 싫어하는 새끼 안에 있었어요. 줄이라는 사람,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모먼트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아주 여러분들의 암덩어리를 생성해내는 그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 누구냐? 얘 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진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자, 이때 줄은요,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행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열의 일당량 실험이었다. 자, 열의 일당량 실험을 했대요. 그럼 어쨌든 여기서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게 뭔가 있을 겁니다. 그쵸? 뭐였냐? 이 실험은 열기영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를 낙하시켜 물속에 날개바퀴를 회전시키는 실험이었다. 열의 양은 칼로리로 표시되는데 그는 역학적 에너지인 1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을 통해 1칼로리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1의 양인 열의 일당량을 측정하였다. 그럼 여기선 지금 뭐라고 했어요? 1을 가지고 열을 발생시키려는 그런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줄은 이렇게 1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이 가능한,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등가성을 갖는다라는 걸 입증했대요. 그럼 등가성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이거 나왔어! 일정하게 보존된다. 등가성이다.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후 열과 일뿐만 아니라 화학에너지, 전기에너지 등이 등가성을 가지며 상호 전환될 때, 자, 뭐가 나왔다?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되었다. 자,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뭐야?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적어도 여러분들이 문과시겠지만 너 이 문과였냐? 근데 이과였냐? 그럼 이거 알겠네. 그죠? 가장 기초적인 부분 아닙니까? 나 물리 안 했어요 라는 말 나올 줄 알았다, 야, 시간. 근데 이거 알긴 알잖아. 이거 이과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 그죠? 통과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되었다. 그럼 요 부분이랑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뭐겠어요? 요 부분이랑 부딪히겠다는 얘기죠. 그죠? 맞아? 자, 열과 일에 대한 이해는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어졌다. 특히 톰슨은 칼로리 기록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줄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위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랑 연결했을 때? 열기구 실험을 했을 때. 그죠? 열기구 실험을 했을 때. 열기관이었죠? 아무튼 간에. 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은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라고 돼. 그렇겠죠. 그걸 이렇게 맞잖아. 처음에 나온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거 맞겠죠? 그죠? 열의 실체가 칼로리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열 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요 부분도 틀린 부분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죠? 그럼 이제 뭐랑 연결되냐면은 그
그는 카로노의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은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그치?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진 않잖아. 그죠? 출발하여 열기관의 열 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 방출할 때 적합 빛을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로노의 이론을 증명하였다.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딱 그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 냉장고, 그 다음에 에어컨. 자, 냉장고에 있는 얘네들은 존나 시원해. 근데 이제 바깥에는 어때? 빙 돌아가면서 존나 덥잖아. 자,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은 시원할 수 있지만 저쪽에 가면은 실외기가 존나게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존나 더워요. 저기 나가보실 적 없죠? 여러분들은 담배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윙 돌아가면서 존나 덥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어떻게든 이런 열을 뺏는 이 행위는 다른 데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아마 조금 더 심화해서 얘기하면 엔트로피랑 연결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엔트로피 나오면 이제 멘붕 나오죠. 네. 자, 아무튼 클라우디스는 자연계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고 그와 반대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는데, 또한 일이 열로 전환될 때는 달리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1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 전환 방향에 대한 비대칭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열기관을 생각을 해보자고. 열이 방출이 됐어. 방출이 되고 여기가 나름대로 좀 따뜻해지거나 아니면은 뭐 차가워져 있어. 열기관을 생각해보자. 그럼 열을 이렇게 흡수를 했어. 근데 열기구로 생각하면 이게 올라가긴 하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 건데? 그쵸? 방출하는 열과 흡수하는 열이 같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이동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설명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과 비대칭성에 대한 논의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학인 엔트로피의 개념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엔트로피에 대한 질문도 나중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에어컨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중에 더 나와요. 근데 그것도 아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연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아무리 시원하게 해도 어딘가에서는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엔트로피 이론의 기초적인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 건데, 자, 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열기관은 외부로 받은 일을 열로 변환하는 기관이다. 그치, 열을 1로 변환하는 기관이죠. 자, 2번 수력기관에서 물의 양과 한일의 양의 비는 물의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물이 말 그대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높이 차이라고 했었죠. 그쵸? 3번 칼로리 이론에 의하면 차가운 쇠고슬이 뜨거워지면 쇠고슬의 질량은 증가하게 된다. 자, 이거 잘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은요 뜨거웠다가 차갑게 가는 거잖아.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열이 칼로리라는 걸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이 차가운 쪽으로 가겠죠. 근데 얘는 존나 뜨거워. 그럼 얘는 이게 무거울까 가벼울까? 쇠고수의 질량은 오히려 가벼워지겠죠. 그죠? 뜨거워지면서 열을 이렇게 얘는 이제 방출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4번 칼로릭 이론에서는 칼로릭을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이거 아니잖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겠죠. 그죠? 5번 열기가의 연 효율은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이론 맞니? 칼로릭 이론의 오류가 밝혀졌음에도 유지되었다. 그치? 유지되었죠. 그 다음에 2번 윗글로 볼 때 A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지금 뭐냐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랑 완전히 연결되는 걸 찾아보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이게 뭘까요? 화학에너지 전기인,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2번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면은 열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그쵸? 아까 얘기했잖아. 운동에너지 같은, 제가 열기구 얘기했을 때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서도 일을 했잖아. 그게 뭔데? 어떻게 얘기했건데? 온도만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치? 열이 그냥 이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 일도 했잖아. 그치? 그거 생각해봐야죠. 3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존나 개 족같을 것 같아. 그죠?
줄의 실험과 달리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열기관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을 측정하여 지금 뭐라고요? A분의 B로 열의 일당량을 구하면은 그 값은 가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 얘기를 잠깐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여기에 이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요 두 가지의 변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게 지금 A분의 B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자, 그럼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땡땡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뭐야? 줄과 관련된 얘기도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줄은 말 그대로 뭐였어요? 열의 양 이꼬르 1의 양과 같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야? A 그 자체입니다. 그럼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열기관의 두 작동 온도의 차이가 일정하다면은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같다. 뭐 그건 전혀 상관이 없죠. 어쨌든 이 부분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겠죠. 일단 2번 그러니까 그럼 같다라는 부분은 다 빼야 되는 거야. 그쵸? 맞나요? 그러면 일단 3번부터 볼게요.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이 많을수록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더 커진다. 아니 열이 많아도요. 얘 무조건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존나게 없어요. 그쵸? 얘가 커지면 결국 뭐야? 더 줄어드는 거잖아. 그쵸? 그럼 뭐밖에 없어요. 커지는 것도 안 되고 같은 것도 안 돼요. 그럼 작은 것밖에 안 되네. 그죠? 열기관이 흡수한 열 5번 볼게요.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 온도에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죠. 이해됐죠? 얘가 커져봐야 어차피 얘는 존나 줄어든다니까? 그죠? 자, 4번 윗글의 기역 미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기역이 지금 뭐냐 부르는데요. 웃음은 또 다른 웃음을 부르는다. 아, 이거 아니잖아. 그치? 이거는 1번은 전염과 관련된 부분이고 지문에서는 이렇게 명명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잖아. 정의하기로 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그는 익숙한 솜씨로 기계를 다루고 있었다. 기계를 조작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칼로리 기본에 기반을 두고 다루었다.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야기가 엉뚱한 발음으로 흐르고 있다랑 여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얘는 말 그대로 흐른다. 물리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다른 방향, 물리가 아니야. 다른 부분들이 흘리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게 아니고요. 4번 4번이 지금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긋난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긋난다. 그건 상식이 어긋난다. 요거에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5번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늘을 보니 당장이라도 비가 오게 생겼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이 부분들이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친구는 과제를 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 친구는 내신에서 물어볼 건 없었어? 없고 이제 나머지 것도 하시면 금요일날 추가로 해서 드릴게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합시다.